안녕하세요. 이예방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좀 막 지났는데요. 이 전쟁의 현황과 그리고 이 전쟁이 미국 대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지도자 야흐와 시나르가 이제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죠. 이스라엘 남녀, 어린이, 미국인도 한 40명이 넘게 사망하고 그 기타 외국인 30개 이상 국적의 외국인도 사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대규모 희생이냐면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이스라엘인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역시 잘 아시다시피 한 250명 정도의 인질을 좀 확보를 했죠. 하마스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 리에광에서 처음 이제 동영상을 올린 게 1년 전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몇 개나 올렸나 봤더니 총 한 14개 정도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15개 정도 되는데 계속 그렇게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미국 대선 쪽에 집중을 하고 이걸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단기전이 아니다. 장기전이다. 근데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피로감이 쌓이니까 관찰을 좀만 해왔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대규모 학살을 쉽게 용인하고 정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인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1년간의 주요 진행 사항은 네타냐후는 예상대로 이스라엘 정부의 하마스 공격 섬멸 의지를 가자 지구에서 아주 그 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속에 은닉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만 명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또 레바논에 있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공방을 벌여가지고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도 사망을 했고요. 예멘 반군 후티가 이란의 전위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또 홍해 해상의 상선도 이제 폭격 공습을 하고요. 그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티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는 역시 미사일 공방을 벌이면서 지상전 침투전도 이제 전개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미사일 공세가 교환이 되고 이란의 고위 지도자도 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계속 지난 1년간 긴장, 갈등, 충돌이 완화가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고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단지 그 지속적인 지구적인 위기 상황, 충돌 상황으로서 부분적인 그런 설명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맥락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한데 결국 이 상황이 미국 대선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7일 왜 하마스 지도자 야히와 시나르는 가자 지구를 기습 대규모 공격해서 대학살을 초래했는가? 이 야히와 시나르가 약 한 1962년생 정도 되는데요. 골수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이제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공격을 당하면 대규모, 아니, 뭐 반드시 그 보복을 할 텐데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번 단발성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공격이 아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이 야히와 시나르는 이걸 폭넓게 보면서 마스터 플랜을 치밀하게 짜고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꾸민 게 아닌가.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게 좀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히와 시나르는 결국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우방국으로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에 변화를 초래하려고 여기에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유화 정책의 편성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전통 우방 관계의 구조적인 대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읽었다. 그래서 이런 공세를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대이란 유화 정책이 어떤 거냐? 어떤 걸 봤느냐? 그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은 막대한 조 단위의 현찰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극히 일부분의 사례인데 이런 걸 볼 때 미국이 미 행정부가 기존의 중동 정책,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 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의 대이란 유화책으로 보여지는 이 정책의 뿌리는 제가 볼 때는 2008년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즈음부터 이제 미사와 여구를 늘어놓는 좌파 급진적인 폴리티컬 컬렉트니스, 그러니까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직업 등 이런 걸 차별 금지하는 온갖 아름다운 말을 내세우면서 그 국내 정치나 정책에서 미국에서 이상주의적인 시각이 이제 팽배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 방임 이 문제, 현재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이상주의적인 맥락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외교적인 역할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축소되고 이러한 공백 상태를 예리하게 신속하게 읽고서 이 힘의 공백을 메꾸려는 세력에서 국제 정세가 오히려 긴장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악영향이 이제 부메랑 효과로 돌아와서 미국 국내에서 성조기가 도처에서 곳곳에서 불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쟁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억제한다는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런 논리가 결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촉진하는 그런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야히와 시나르는 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고립하고 또 미국 행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 행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기존의 미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지지 정책을 변화를 초래하고 이스라엘의 고립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보복해서 결국은 막대한 민간인 팔레스타인 피해가 이루어졌는데 한 수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죠.
이걸 부각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잔인함, 전쟁 범죄를 강조하고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중동의 상황이 긴장은 긴장대로 점점 고조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본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본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대결이 이제 주목되는 상황으로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인가, 과연 공격할 만한 용기와 그런 게 있는가 이스라엘이 그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은 철저히 생존이 걸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자제를 설득을 해도 이스라엘은 이게 자신의 이스라엘의 존속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힘의 정치를 국제 정치에서 그런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대선이 이 이스라엘과 이들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동 긴장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볼 때 결국은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중동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요.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대이란 유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란,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하마스로 이어지는 대이스라엘 공격축이 이 세력들이 미국의 온건한 외교 정책을 계속 유도하도록 그 시도를 하는 것이 불에 명약관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또 민주당 정부의 친이스라엘, 친이란, 반이스라엘 성향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인사들이 민주당 정부의 요직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관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조직의 이러한 인적 조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통 유대 관계가 좀 요동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럴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 변화로 이스라엘의 중동 내 입지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야훼와 신하르는 야훼와 신하르는 이런 상황을 집요하게 이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점진적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제거하기를 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야훼와 신하로서는 이게 이제 최선의 방향이고 자기의 그 비전이고 최종의 목표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힘에 입각한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이란 강경책을 취할 것은 이미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너무나 유화적이었다. 지금도 이제 항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란은 역시 비교적 외교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교적 소규모 국가지만은 예멘의 후티 반군도 미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자세를 좀 교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역시 현실을 직시해서 힘의 우위에 입각한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들을 그 미국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그 위협을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들을 그 헤즈볼라를 등에 업은 하마스도 따라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해서 벗어나서 온건하게 돌아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교착 상태,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교적 중동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세력의 이 구조적인 갈등 긴장의 프레임은 계속 지속이 될 거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이 견고하고 미국에 대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유지되는 한 긴장 속에서 미국의 존재에 입각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등 현재 장기적으로 볼 때 소모적이고 일촉즉발처럼 보이는 중동의 의기는 결국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정계 양상이 크게 좌우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 지역에서 미국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의 유지 여부가 우리 앞으로 상황을 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0여일 남은 2024 미국 대선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